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회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컴퓨터 일반의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할 예정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트 1 내용만 잘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 2의 기출문제를 2회에서 3회까지만 학습을 잘 하시더라도, 즉, 기출문제의 관련 개념을 잘 학습하시면 충분히 필기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합격 후기가 많고 파트 1만 듣고도 잘 복습하신 분 같은 경우에 합격한 후기도 많다 보니까 해당 부분 잘 기억하셔서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필기시험에 응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1번부터 풀이할 건데요.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운드 데이터의 샘플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샘플링. 지난 기출문제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주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나온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력 형태 같은 경우 아날로그 데이터는 전류, 전압, 온도, 속도 등의 데이터가 되고요. 디지털 데이터는 숫자나 문자 같은 데이터들이 돼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요.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는 0, 1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생기게 돼요. 자, 해당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샘플링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을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샘플링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보기 1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률이 되겠다. 그쵸? 샘플링 레이트가 높을수록 원음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에 이렇게 촘촘하게 샘플링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원음에 가깝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률은 초당 샘플링 횟수를 의미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샘플링 레이트, 즉 샘플링률이 초당 샘플링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보기 4번 샘플링 레이트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샘플링률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돼요. 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샘플링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오디오 파일은 샘플링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오디오 파일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디오 데이터의 파일 크기는 표본 추출률을 곱하고요. 표본 추출률의 단위는 헤르츠가 됩니다. 그쵸? 표본 추출률의 샘플 크기를 곱하고 시간과 재생 방식을 곱해서 오디오 데이터 파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기출 문제에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샘플링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주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미지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서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비트맵 방식이 있었고요. 벡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즉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벡터 방식은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파트 1에서 배웠던 내용, 해당 개념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벡터 방식의 그림 파일 형식에는 WMF, AI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자,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파일이 벡터 파일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AI나 WMF 등이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암기 팁 파트 1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벡터의 V 약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는 V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그쵸? WMF에서 W는 V를 두 개 적은 모양이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벡터 파일 형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이미지를 점과 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조금 애매하다. 그쵸? 자, 보기 2번을 실제 시험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세모로 하고 다음 보기를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잘못된 보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맞는 보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보기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엘리어싱, 다른 말로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현상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파일 형식의 특징이 되었고요.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티-엘리아싱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도 테두리가 매끄럽게 표현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그림판 등의 소프트웨어로 그림을 편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완전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보기 4번 내용,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파일은 비트맵 파일 형식이 되고요. 대표적인 파일 형식으로 JPG나 GIF나 BMP, PNG 파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은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2번도 잘못된 보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기 2번의 내용을 틀렸다고 하기에는 어떤 선을 점의 일부로 본다고 하면 100% 틀린 보기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기 2번처럼 애매하게 이미지를 점과 선을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해당 보기를 100% 틀린 보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명확히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포토샵, 그림판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파일은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운영체제나 저장된 데이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아주 쉽다, 그쵸?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바이러스가 되겠다, 그쵸?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저희가 바이러스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파일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파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가 파일 바이러스고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지문에 보면 운영체제를 손상시킨다는 의미가 부트 섹터를 손상시킨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파일과 부트 섹터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고요. 매크로 바이러스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파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 나온 내용이 바이러스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운영체제나 저장된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정의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의 분류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의 키로그만 보게 되면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키보드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키로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3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방화벽 관련 개념 종종 보았습니다. 그쵸? 간단하게만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방화벽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방화벽이 되겠고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 그쵸? 하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를 시키게 되고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하여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을 체크하여. 보기 2번 내용 잘못되었네요. 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그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쵸? 자,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의 단위가 패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내부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나갈 때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보기 2번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 역추적 기능으로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보기 4번, 방화벽은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방화벽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4번 보기도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방화벽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TCP/IP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입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TCP/IP는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이 TCP/IP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일부 망에 장애가 있어도 다른 망으로 통신이 가능한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TCP/IP를 주로 사용을 하는 거겠다. 그쵸? 자, TCP/IP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간의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망에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망으로 통신 가능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TCP/IP를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TCP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TCP/IP에서 TCP와 IP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TCP는 OSI 7계층 중 전송 계층에 해당을 하고요. IP 같은 경우에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을 합니다. 자, OSI 7계층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IP 프로토콜이 해당하고요. 전송 계층에 TCP 프로토콜이 해당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TCP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흐름 제어, 에러 검출의 기능이 있고요. IP 같은 경우에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해당 내용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IP는 OSI 7 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자,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여 전송하는 것은 I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약자가 USN이 되겠다. 그쵸? 유비쿼터스니까 U가 되겠고요. 센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 분야에 속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6번의 정답은 우선 2번이 되는데요. 자, 텔레매틱스의 용어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즉,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 그림이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게 되면 어떤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이 있다 보니 운전자에게 교통 상황이라든지 날씨, 기온 등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기술들을 텔레매틱스라고 해요.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자동차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타면 뭐 교통 안내라든지 날씨, 기온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원격 서비스, 즉 원격 차량 진단 같은 것들이 되겠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는데요. 이러한 용어를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자,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알면 해당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유비쿼터스 컴퓨팅 같은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에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나 뭐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 즉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말과 의미상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 분야로 텔레매틱스가 정답이 되겠고요. 해당 문제에서 텔레매틱스의 용어 정도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POP3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을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SMTP 같은 경우에 이메일 전송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POP3는 이메일 수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쵸? 그리고 MIME 같은 경우에 멀티미디어 우편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해당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보기 1번은 어떤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죠? SMT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메일 서버의 이메일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기 2번은 POP3에 관한 설명이 된다. 그쵸? 자,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POP3 같은 경우에 이메일 수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말이 결국 이메일 수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가 있고요. A라는 사용자가 네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메일을 보내려고 해요. 자, B라는 사용자는 다음으로 메일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용자는 네이버를 통해서 다음으로 메일을 전송을 하겠다. 그쵸?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올 때, 즉 수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 그쵸? 자,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이 POP3 프로토콜이고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멀티미디어 전자우편. 자, 여기까지만 나와도 보기 3번은 MIME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 되겠다. 그쵸?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한 인터넷 메일의 표준 프로토콜 MIME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지 않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확인하여 자, 보기 4번도 MIME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멀티미디어 전자우편과 관련된 내용은 MIME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수신에 사용되고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POP3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IP 주소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해당 부분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IP 주소 체계에 IPv4 주소 체계가 있고요. IPv6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자, 적어도 커말 시험에 있어서 IPv6 주소 체계가 좋은 보기는 모두 맞는 보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파트 1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IPv4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주소가 64비트로 확장되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그쵸?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IPv6 보면 16진수로 표기가 되고요. 주소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한 부분이 16비트가 됩니다. 16비트가 8개이기 때문에 128비트가 되겠다. 그쵸?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부분이 각 부분이 16비트씩 해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주소의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하여 맞는 설명이다. 그쵸? 16진수로 표현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의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16진수로 표기하고요. 주소의 각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IPv4는 마침표로 구분을 했다. 그쵸? 보기 3번입니다. IPv4에 비해서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자, IPv6에 대한 좋은 보기는 대부분 맞는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면이 IPv6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심지어 IPv6는 IPv4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보기 4번입니다. 실시간 흐림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한다는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IPv6 주소 체계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각 부분이 16비트씩 8개로 해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메인보드의 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적은 있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요?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버스가 됩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버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버스를 내부 버스, 그리고 외부 버스, 그리고 확장 버스 또는 확장 슬롯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내부 버스가 되고요. 외부 버스는 CPU와 주변 장치, 뭐 예를 들면 뭐 프린터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주변 장치 간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가 외부 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 버스 또는 확장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을 확장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그쵸? 자, 버스를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해당 내용 바탕으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사용 용도에 따라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버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라는 의미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2번입니다. 내부 버스는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내부 버스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보기 3번입니다. 외부 버스는 전달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 설명 맞는 설명이고요. 외부 버스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자, 외부 버스는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인데요. 제어 버스가 있고요. 주소 버스가 있고요. 데이터 버스가 있습니다. 제어 버스는 말 그대로 제어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고 주소 버스는 주소가 전달되겠다. 그쵸?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통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버스는 전달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주소 버스는 주소를,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4번입니다. 확장 버스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맞는 설명이다. 그쵸? 끼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장 버스를 확장 슬롯이라고 합니다.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내부 버스는 CPU 내부의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내부 버스가 됩니다. 내부 버스는 CPU 내부다, 그쵸? 자, 보기 2번의 설명은 내부 버스가 아니라 외부 버스에 관한 설명이 되므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요?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로서 클라이언트 측 언어와 서버 측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서버 측 언어의 종류는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은 클라이언트 측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 측 언어가 있습니다. 서버 측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회원가입이나 상품 관리와 같은 화면이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 언어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어떤 쇼핑몰에 접속을 하면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되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측 언어가 됩니다. 저희가 쇼핑몰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들이 클라이언트 측 언어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클라이언트 측 언어와 서버 측 언어로 나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클라이언트 측 언어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서버 측 언어의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버 측 언어에는 JSP가 있고요. ASP가 있고요. PHP가 있습니다. 자, JSP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 JSP 자바로 만들어졌다. 그쵸?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ASP 같은 경우에는 MS사에서 제작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인데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해당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ASP는 서버 측에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 맞는 이야기다. 그쵸? 자, ASP 같은 경우에는 서버 측 언어에 해당을 했습니다. 윈도우 운영 계열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자, ASP는 MS사에서 만든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 가능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PHP는 클라이언트 측 언어로 자,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PHP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측 언어가 아니라 서버 측 언어다. 그쵸? 자, 서버 측 언어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XML은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웹에서 구조화된 폭넓고 다양한 문서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라고 하는데요. 보기 3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HTML, 저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대부분은 HTML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기 3번의 내용은 눈으로 그냥 이런 이야기가 맞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ML의 단점을 보완한 언어가 XML 언어가 됩니다. 자,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JSP는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로 만든 설명이다. 그쵸?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PHP는 클라이언트 측 언어가 아니라 서버 측 언어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인베디드 시스템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이다. 그쵸? OS 기법 할 때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하나의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서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되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운영체제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을 때 냉장고의 온도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되어서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운영체제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고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따라서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보기는 일괄 처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장치의 일부분으로 내장되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에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기는 듀얼 시스템이 되겠네요. 듀얼 시스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A라는 CPU가 있고요. B라는 CPU가 있을 때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듀얼 시스템이 되고요. 자, 비슷한 개념으로 디플렉스 시스템이 있었다. 그쵸? A라는 CPU가 있고 B라는 CPU가 있을 때 A라는 CPU가 어떤 작업을 하고요. 해당 CPU가 고장나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B라는 CPU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 듀플렉스 방식이었습니다. 그쵸? 자, 듀얼 시스템과 듀플렉스 시스템 해당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면 그리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보기 1번 분사 처리 시스템, 보기 2번 일괄 처리 시스템, 보기 4번은 듀얼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좋은 운영체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 가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 내용인데, 자, 해당 내용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좋은 운영체제는 처리 능력과 신뢰도, 그리고 사용 가능도, 응답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리 능력은 당연히 좋을수록 좋은 운영체제가 되겠다, 그쵸? 신뢰도는 일을 정확히 처리할수록, 사용 가능도는 즉시 사용 가능할수록, 응답 시간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적을수록 좋은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 1번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양을 의미하는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처리 능력이 좋을수록 좋은 운영체제다, 그쵸? 따라서 보기 1번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기준에 해당하겠고요. 보기 1번 맞는 설명입니다. 보기 2번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된 시간까지 반환 시간도 운영체제의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 그쵸? 반환 시간, 즉 응답 시간이 적을수록 좋은 운영체제가 됩니다.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중앙 처리 장치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사용 가능도가 맞긴 하지만 사용 가능도의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자,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용 가능도는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어요. 보기 4번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신뢰도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는 당연히 운영체제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겠다. 그쵸? 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도는 즉시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미가 되므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으로 3세대 이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에 그리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해당 문제를 통해서 눈에 익히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정말 옛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컴퓨터의 발전 과정이 문제에 나오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출제가 그리 자주 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자, 특정 교재에 따라서 컴퓨터 발전 과정을 4세대로 정리를 한 것도 있고요. 5세대로 정리를 한 것도 있는데요. 5세대 정리한 것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있고요. 3세대가 있고요. 4세대가 있고요. 5세대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3세대 이후네요. 이후면 해당 3세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3세대 이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3번의 정답은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일괄 처리 시스템은 단순해 보이잖아요. 어떤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은 다음에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는데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1세대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1세대 컴퓨터는 일괄 처리 시스템의 특징이 있고요.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 세대가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3세대 이후 특징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우선 2세대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과 다중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있고요. 3세대 컴퓨터부터 해서 집적 회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집적 회로라고 하면 저희가 아는 반도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3세대 컴퓨터의 특징에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있고요. 다중 처리 시스템, OMR, OCR, MICR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4번의 집적 회로 사용은 3세대 컴퓨터의 특징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4세대의 고밀도 집적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개인용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의 내용은 4세대 컴퓨터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리고 5세대 컴퓨터를 보게 되면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인공지능,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 전문가 시스템은 5세대 컴퓨터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컴퓨터 발전 과정, 글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세대별로 해서 컴퓨터 발전 과정을 정리해 둔 거예요. 해당 개념을 눈에 익혀두시면 충분할 거라 판단을 합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1세대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해당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파트 1에서 저희가 시모스 셋업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을 학습했었습니다. 자,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시스템 암호, 칩셋 설정을 시모스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보기 1번의 시스템 암호 설정할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 타입 설정할 수 있고요. USB 등의 부팅 순서 또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멀티 부팅 시 사용하려는 바이오스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바이오스라는 것은 특정 컴퓨터, 즉 하드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이오스이지 바이오스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에 따라서 바이오스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지 바이오스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처리 성능의 개선을 위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컴퓨터 처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고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장치 제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보다 향상된 기능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치 제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드웨어 교체하지 않더라도 향상된 기능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의 경우에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파티션이 나뉜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드디스크, 자, 디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족한 공간, 자, 해당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요. 해당 디스크 용량이 부족한데 파티션 나뉘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부족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디스크 용량을 늘려야 되지 파티션이 나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해결법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파티션이 나뉜 제품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남에 따라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램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보기 4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느리거나 아니면 특정 노트북이 느리게 되면 해당 램 업그레이드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파티션은
디스크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보기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파티션이 나뉘게 되면 디스크 공간이 여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면 파티션을 사용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제어판의 프로그램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거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으며 맞는 설명이겠다. 그쵸? 삭제된 프로그램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이용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제어판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제거를 수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습니다. 즉,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이용하면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조금 이따 저희가 직접 제어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을 이용하여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같은 일부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윈도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지 사용 안 할지를 선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이용하면 모든 파일 형식 및 프로토콜을 열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해당 보기도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을 때 해당 파일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 프로그램인데요. 해당 부분도 저희가 제어판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이용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파일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 저희가 제어판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를 저희가 제어판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어판이 있습니다. 제어판에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있다, 그쵸? 자, 해당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제거가 먼저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제거에서 프로그램을 당연히 제거할 수 있겠고, 삭제된 프로그램은 복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거에서 프로그램을 제거하게 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보기 2번 내용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라고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해당 컴퓨터에 업데이트된 내역들이 쭉 나와요. 해당 부분에서 업데이트 제거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라고 있습니다. 보기 3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일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 내용 보기 위해서 기본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앱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메일 앱을 열 때 구글 크롬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할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이용하면 모든 파일 형식 및 프로토콜을 열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간단하게 저희가 직접 살펴보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다음 중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이다. 그쵸? NTFS 개념도 그리 어렵지 않고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 FAT16이 있고요. 32 NTFS EXFAT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출제될 때 대부분 FAT에서 NTFS로 넘어가는 해당 NTFS에 관해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NTFS는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요. 하드디스크 최대 파티션 크기, 즉 볼륨 크기. 자, 최대 볼륨 크기는 256TB까지 입니다. 즉 256TB까지 인식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400MB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 해당 개념들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보기 1번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2번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표시해서 어려워 보이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적극적인 폴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적극적인 폴더 관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하드디스크 파티션 크기를 100GB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자, NTFS 파일 시스템에서는 256TB까지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FAT라고 하면 FAT16을 의미하는 거예요. FAT16이나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 보안 안전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NTFS에서 하드디스크 최대 파티션 크기, 즉 최대 볼륨 크기는 256TB이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당연히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네, 다음으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에 IP 설정이 자동으로 할당되지 않을 경우 직접 설정해야 되는 TCP IP 속성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할 때, 즉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자동으로 IP 주소를 인식하게 됩니다. IP 주소를 인식하는데요.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해당 개념 지난 기출 문제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자, 다음 IP 주소 사용이라고 있다 그랬죠? 해당 부분에서 수동으로 IP 주소 관련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IPv6가 되고요. 해당 부분은 IPv4가 됩니다. IPv4에서는 IP 주소를 설정하고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적어주시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IPv6에서는 IP 주소 당연히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서브넷 접두사 길이 적어주시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해당 IP 수동 설정하는 부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눈에 익혀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18번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쵸? 자, TCP IP 속성에서 IP 주소를 설정하고요.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하고요. 서브넷 마스크까지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IPv4 주소 체계에서 IP 설정을 직접 하는 경우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면 되므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 키보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제가 키보드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자, 보기 2번부터 보게 되면 키 반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키 반복 속도 조절할 수 있고요. 커서 깜빡임 속도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값을 입력할 때, 즉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커서가 있다, 그쵸? 커서의 깜빡임 속도 또한 조절할 수 있고요. 키 재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부터 보기 4번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되고요.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 모양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자,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커서 모양을 선택하는 설정은 없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의 인쇄 관리자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었던 기출 문제 같네요. 자, 바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강제로 인쇄를 종료할 수 있고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저희가 프린터 명령을 요청한 문서가 1000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간에 인쇄 종료할 수 없으면 실수로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강제로 종료할 수 있고요.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프린터 메뉴에서 모든 문서 취소를 선택하면 스플러에 저장된 모든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저희가 인쇄 관리자 창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있을 거고요. 대기 중인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문서 취소를 선택하게 되면 스플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출력 대기 순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기 3번의 보기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를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이 왜 잘못된 보기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인쇄열에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4번에 나온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쇄열에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을 할 수 있지만 인쇄 중이거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스풀이라는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스풀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스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능을 왜 사용할까요? 자, 중앙 처리 장치, 즉 CPU가 아주 빠르고요.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아주 느린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처리 장치에서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주고 나서 프린터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PU는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쵸? 그래서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해당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트할 내용을 프린터로 전송하는 방식이 스풀이 됩니다. 당연히 스풀 기능이 있어야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쵸? 자, 20번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회 기출 문제에서 컴퓨터 일반 부분의 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해당 기출 문제까지 강의를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트 1 내용을 잘 학습을 하고요. 파트 2 기출문제 2회에서 3회 정도만 잘 학습을 하시고 기출문제에서도 관련 개념을 많이 말씀드려요. 해당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시험에 접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